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삶에는 수많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은 탄생과 죽음이다. 이 시작과 끝만큼은 내가 아닌 타인의 기억으로 남는다. 탄생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맞는 것이지만 죽음만큼은 준비할 수 있다. 언젠가 분명히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건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점이 몹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을 어쩌다 갑자기 맞는 죽음으로 끝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오늘은 서울대 병원 종양내과 전문의 김범석 선생님의 에세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현재 서울대 안병원 18년차 종양내과 전문의로 항암 치료를 통해 암 환자의 남은 삶이 의미 있게 연장되도록 암 환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임상암학회, 유럽 종양내과 학회, 대한항암요법 연구회 등 여러 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3회 보령의사 수필 문학상 대상을 받았으며 에세이 문학을 통해 수필가로도 등단한 바 있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펴낸 곳 주식회사 흐름출판 지은이 김범석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삶은 누구에게나 유한하고 무한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승과 작별하는 데에는 누구에게나 정해진 시간이 있다. 특히 암 환자는 더 그렇다. 나는 종양내과 의사이다. 암으로 인해 기약된 순간이 환자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일, 그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사기 암 환자들로 이들은 완치 목적이 아닌 생명 연장 목적의 항암 치료를 받는다. 나는 의사로서 환자가 조금 더 천천히 떠날 수 있도록 항암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신약, 임상시험도 한다. 그렇게 시간을 걸면서 마지막 순간을 뒤로 미루기 위해 발버둥친다. 다행히 의학의 발전 속도는 눈부셔서 새로운 항암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덕에 암 환자의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과거에 비해 놀랄 만큼 늘어났다. 의사로서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지연된 죽음과 늘어난 삶의 시간들을 지켜보며 좀처럼 한 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삶의 시간은 더 주어지는데 이 늘어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걸까? 내가 만난 환자들은 삶과 죽음으로 살아있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생의 숙제를 푸는 것 같았다. 그들이야말로 나의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가끔은 환자들의 가르침이 버거울 때도 있었다. 어떤 죽음들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고 어떤 죽음들은 몹시 가슴 아프게 했으며 어떤 삶은 나를 겸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복기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틈날 때마다 기록을 남겨왔다. 거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었고
적어놓기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순간도 있었다. 한동일 선생의 저서 라틴어 수업에 언급되는 라틴어 명구 중에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라는 말이 있다. 오늘 누군가의 죽음은 내일의 내가 닿을 시간이고 어떤 죽음들은 분명히 아직 남아있는 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한다. 누군가의 어제는 우리의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오늘은 또 다른 이의 내일에 영향을 미친다. 삶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이어져 있다.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이 다른 이의 삶에 작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진 빚을 비로소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문에 쓰인 의학 용어는 저자가 병원 내에서 사용하는 대로 표기하였습니다. 인생 리셋. 기사님, 롯데호텔로 빨리 좀 부탁합니다. 그날은 학회 발표가 있던 날이었다. 예정된 시각보다 늦을 것 같아서 부랴부랴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 운전사는 백미러로 나를 쓱 보더니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김범석 선생님 아니세요? 한 번 만나고 다시 볼 일 없는 택시 운전사가 내 이름을 불러서 깜짝 놀랐다. 얼굴을 슬쩍 쳐다보니 내 환자였던 이였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 그를 처음 만난 것은 5년쯤 전이었다. 그때 그는 폐암 4기 환자의 보호자였고 다시 4년쯤 전에는 본인이 환자가 되어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이미 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것과는 별개로 흉선암 수술도 받았는데 그 흉선암이 재발되어 재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완치가 되었다. 보호자를 환자로 다시 만나는 일도 흔치 않은데 그런 그를 택시 안에서 우연히 만나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몹시 반가웠다.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라 해야 할 정도였다. 학회장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혔다. 그는 반가웠는지 평소 외래에서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들려주었다. 암에 걸려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 소문이 나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놈들 중에도 자기도 암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며 찾아오는 놈도 있고 병원비에 보태라며 봉투에 몇만 원 넣어가지고 오는 놈도 있고 고기 사준다고 나오라는 놈도 있고요. 그런 놈들은 전화라도 해주는 게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놈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암보험 조그맣게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지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놈도 있어요. 암을 앓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싹 정리되대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니었던 놈들은 암에 안 걸렸으면 언젠가 그놈들에게 크게 사기당했을 거예요. 저는 아들만 둘인데 애들도 그래요. 어려서 품 안에 끼고 있을 때나 내 자식이지. 이제는 커서 장가 보내놨으니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요. 쥐들도 각자 마누라 눈치도 봐야 할 거고 살면서 신경 써야 할 다른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뭐든 기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애들이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전화가 오면 와서 좋고 전화가 안 오면 바쁜가 보다 하고 지냈어요. 그러니 별로 싫은 소리 할 일도 없어요. 애들도 남이다 생각하고 정떼야 한다고 생각하니 싫은 소리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저를 더 편애해요. 막상 암에 걸려서 병수발이 필요한데 결국 시중 두는 사람은 마누라더라고요. 마누라한테 고맙죠 뭐. 저는 이미 4년 전에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때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수술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아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 아니었으면 이미 제삿밥 3번은 먹었을 거예요. 저는 복이 많아서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났어요. 선생님들 시간 뺏을까봐 외래에 가도 그냥 빨리 나와요.
점심때 식사도 못하고 외래 보시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안 좋은 환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오래 하는 상담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저야 이제 특별히 아픈 데 없으니 검사 결과 괜찮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요. 밥 잘 먹고 안 아프고 검사 결과 괜찮다는데 더 물어볼 것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택시에서 이렇게 선생님 만나니 정말 반갑네요. 제가 오늘 말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대신 제가 오늘 롯데 호텔까지 빨리 모실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 상황으로 보아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다. 병원에서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 종강역으로 가는 길은 원체 혼잡스럽지만 그날따라 더 심했다. 그러니 목적지까지 빨리 가겠다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건 단지 나를 위한 그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는 나를 우연히 만나 반갑고 신이 난 것 같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 듯했다. 가까스로 안국역을 지날 때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았다. 어차피 택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뿐이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죽은 사람이 귀신처럼 다니는 거다 생각하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택시를 몰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을 보면 지랄지랄 욕을 한 바가지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러려니 내버려둬요. 갑자기 껴들든 말든 그래봐야 한 5분 지나면 어차피 잊어버리고 신경도 안 쓰게 되거든요. 택시 몰면서도 매일 소풍 나오는 것 같아요. 날씨 좋은 날은 손님이 없어도 그냥 드라이브 여행 다닌다고 생각해요. 손님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혼자 드라이브 다니는 거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기사 식당 맛있는 데 찾아가서 밥 먹고요. 남들은 택시 운전사 한다고 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나이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 안 돼요. 이 일이 좋은 게 정년이 없거든요. 택시 운전한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보면 속으로 그래요. 너는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도 내 나이까지 일할 수 있나 보자. 하고요. 저는 절대 무리해서 일을 안 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는데 마누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둬요. 암에 걸리고 난 뒤로는 돈 벌어 오라는 소리 안 해요. 집에서 빈둥대지 않고 아침밥 먹고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오고 한 달에 한 번은 월급 봉투라고 손에 쥐어주니 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삼식이 아닌 것만 해도 어디예요. 암 수술 3번 받고 나니 마누라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아프지나 말라고. 참, 저희 집은 제사도 다 없앴어요.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건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중요한데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들이 싸우더라니까요.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것 보고 제가 그냥 다 없애자고 했어요. 나 죽으면 내 제사 때문에 애들이 계속 싸우겠구나 싶더라고요. 살아서 잘해준 것도 없고 물려줄 재산도 없는데 죽고 나서도 애들 힘들게 하면 내가 나쁜 놈이죠. 그래서 저희는 명절 때 제사 안 지내고 그냥 놀러 다녀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해요. 명절 때 더 열심히 와요. 올해는 어디로 놀러 갈지 저희들끼리 계획해서 와요. 비용은 똑같이 나눠서 n분의 1이에요. 사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구경하며 지내기에도 인생이 짧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왜 그렇게 싸우면서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유서도 다 써놨고 죽으면 화장해서 강가에 뿌리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 챙기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산 사람들끼리 즐겁게 지내라고요. 나중에는 지들도 그러고 싶대요. 택시 모는 제 동료 중에서는 교통사고로 죽은 친구도 있어요. 아침만 해도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저녁 때 장례식장에서 만나니 어찌나 허무하던지 그렇게 갑자기 가지 않고 죽을 준비까지 끝내놨으니 저는 얼마나 다행이냐 싶더라고요. 행복한 거죠. 안 그래요, 선생님? 그가 그렇게 물었을 때 택시는 막 청계천을 지나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표정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진심으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았다. 암 걸리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암 치료 잘해 주셔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놈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인생이 리셋된 것 같다고. 허허. 내가 기억하기로 그는 배운 것이 별로 없었고 남들은 한 번도 안 걸리는 암을 2번이나 걸렸다. 암 수술을 3번이나 받았고 암이 다시 도져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또 어떻게 암이 재발될지 모르는 처지였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뒷좌석에서 택시비를 내고 몸을 일으키는 남자가 백미러 끝자락에 스쳐 지나갔다. 아픈 데 없이 건강한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라 불리는 대학을 졸업했고 의사로서 나름 인정받고 있으며 교수라는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외적인 조건을 놓고 보자면 운전석에 그보다 못한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순수하게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행복이 어떤 절대값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와 나의 간극에 의문을 가지지는 않았다. 다만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것만 같아서 그 사실이 조금 더 나를 슬프게 했다. 그것은 조건의 차이가 아니라 근원적인 부분이었으므로 인생 리셋이라. 그와 인사를 나누고 택시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전자제품에 리셋 버튼이 있듯이 가끔 우리 인생에도 리셋 버튼이 있으면 좋겠다고. 인생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이 버튼을 누르고 인생의 어느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아주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물론 어디까지나 꿈 같은 이야기다. 지나온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리셋 버튼이란 건 없다. 결국은 행복해 보이는 그의 모습이 부러웠다는 이야기다. 그 같은 변화가, 삶을 대하는 깊이와 여유 있는 태도가 그럼에도 나 자신을 다독였다. 아직은 내가 그 같은 리셋 버튼을 만나지 못한 것 뿐이라고. 언젠가는 나 역시 그 같은 순간을, 무엇인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기 암 환자의 결혼. 선생님, 저 결혼해요. 그녀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부터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러지 못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부부로 연을 맺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다는데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기를 축복해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인생에서 이런 경사스러운 순간이 얼마나 더 있겠는가. 하지만 신부가 말기암 환자라면, 난소암이 폐로 전이되어 항암 치료 중이라면, 기대 여명이 1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결혼을 마냥 축하해 줄 수 있을까? 나는 당혹스러웠다. 결혼하시는군요. 축하해요. 라는 인사가 선뜻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유난히 밝은 성격인 그녀가 아직도 생명 연장 목적이 아닌 완치 목적의 항암 치료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항암 치료 몇 번만 더 받으면 완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 신랑 측에 자신의 몸 상태를 이야기는 한 걸까? 신랑 측 부모의 허락은 받은 것일까? 온갖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가 서투르게 꺼낸 말은 고작 이것이었다. 혹시 본인 몸 상태에 대해서 신랑 쪽도 다 알고 있나요? 네, 물론이죠. 제가 암 환자이고
항암 치료하는 것도 다 알아요. 본인도 본인 몸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완치 목적의 치료가 아닌 것도요. 그럼요. 그녀는 특유의 해맑은 목소리로 웃으며 명랑하게 대답했다. 평소 낙천적인 성격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답이 너무 쉬웠다. 듣고 있는 내가 난감할 정도였다. 그걸 알고도 결혼을 한다는 말인가요? 라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사실 젊은 암 환자들의 결혼과 관련해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았다. 결혼을 앞두고 암 진단을 받아서 파혼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완치될 수 있는 암인데도 많은 경우가 그랬다. 신랑 될 사람이 결혼식 2주 전에 암 수술을 받고 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강행했다가 신부 측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경우도 있었고 남자가 항암 치료받고 있는 것을 안 신부 측 아버지가 병동에서 난리친 경우도 있었다. 결혼하더라도 얼마 못 가 이혼한 경우도 많았다. 한때 암을 앓았던 병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파혼에 이르는 게 현실인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말기암 환자가 곧 결혼을 한다고 하니 이를 어쩐다. 암투병을 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은 본디 어렵다. 평생 지속될 것 같던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데는 불과 몇 년 걸리지 않는다. 연애 시절은 낭만적인 로맨스물일지 몰라도 결혼 생활은 현실이자 냉혹하고 비정한 하드 보일드에 가깝다. 사랑은 식어도 돈은 남는 것이라서 헤어질 때에는 돈을 두고 다투게 되고 여기에 양가 사람들이 달려들어 서로를 물어뜯는다. 지리멸렬한 싸움이 끝나고 나면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은 증오로 끝나곤 한다. 결혼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깨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건강한 두 사람이 결혼해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그 결혼을 하겠다는 게 괜찮은 일인 걸까? 담당 의사인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녀는 정말 결혼을 했고 혼인 신고까지 했다. 신랑은 서핑 강사였다. 그녀가 암 확진을 받은 뒤 만든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서핑이었는데 실제로 서핑을 배우다가 연인이 됐다고 했다. 잠깐 스치고 지날 인연이 아닌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소나기처럼 찾아온 사랑을 피하는 대신 맞기로 결정했다. 바다를 좋아하고 서핑을 좋아하던 그녀의 소원대로 신혼집은 강릉 근처에 꾸렸다고 들었다. 결혼한 뒤로 그녀는 어머니 대신 남편과 함께 외래를 왔고 나는 그때 그 남편을 처음 보았다. 남편은 든든해 보였다. 그녀가 왜 결혼하고 싶어 했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바닷가에서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가 찾아와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했다. 불길했다. 뇌 MRI 검사 소견을 보고 내가 더 좌절했다. 올 게 왔구나. 뇌척수막 전이었다. 뇌척수막 전이는 항암 치료도 듣지 않는 데다 방법이 없다. 뇌척수막으로 암세포가 밀고 올라가면 머리도 아프고 뇌압도 올라가면서 구토도 하고 때로는 의식이 흐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대개 두어 달을 넘기기 힘들다. 그녀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암세포는 기어이 뇌 척수막까지 기어 올라가고 말았다. 남편이 그녀를 정성껏 보살폈지만 치료 결과는 좋지 않았고 하루하루 그녀의 컨디션은 나빠졌다. 더 이상 병원에 올 기력조차 없어져서 결국 강릉의 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끝나지 못했다. 그러나 어쨌든 인생의 마지막 반년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불태운 셈이 되었다. 오래오래는 아니었지만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마침표를 찍었으니 그건 그것대로 아름다운 결말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상대는 끝이 예정되어 있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아닌지 내게 물었다. 그러나 슬픈 결말을 알고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지 되묻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구도 사랑할 때 아픈 결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다는 약속은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결말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그녀의 선택이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한편으로 부끄러웠다.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곧바로 축하해주지 못했던 것이나 그녀의 선택을 두고 지극히 나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생각했던 것이 분명한 것은 끝을 알면서도 둘은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고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사랑을 시작한 뒤에 마지막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걸까? 대부분 유한한 시간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말이다. 어쩌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할 때에도 그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살면서 가끔씩 그 말을 기억한다면 그 두 사람처럼 남은 날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의사라는 업,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 의사인 나도 병원에 진료받으러 갈 일이 생기고 난다. 바쁜 병원 일과 중에 진료를 받아야 하니 대개 우리 병원을 이용한다. 그날도 어떤 과 진료를 받을 일이 생겨 그 과 외래를 찾아갔다. 그날의 외래 담당 교수님은 양방을 뛰고 있었다. 양방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외래 시스템인데 말 그대로 외래 진료실 두 개를 양쪽으로 열어놓는 것을 말한다. 교수가 한쪽 방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다음 환자는 미리 다른 쪽 방에 들어와 대기하고 각 방에는 교수의 진료를 돕는 전공의가 있어서 환자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환자 기록을 정리해둔다. 그렇게 전공의와 환자 둘이 저쪽 방에 있는 교수가 넘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내 순서가 되어 한쪽 외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쪽에 앉아있는 전공의가 낯이 익었다. 내 제자이기도 한 D였다. D는 졸업 후 군대에 가면서 소식이 끊겼는데 전역하고 돌아와 어떤 과 레지던트가 된 모양이었다. 들어가기 어렵다는 과에 들어간 것을 보니 열심히 공부했구나 하고 짐작했다. 이제는 학생 티를 벗어 제법 의사 티도 나고 무척 대견하고 반가웠다. 내가 가르친 학생이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도, 내가 환자가 되어 의사인 제자를 만난다는 사실도 감개무량이었고 뿌듯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내가 외래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D는 내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스마트폰 화면만 보고 있었는데 얼핏 보니 포털 사이트인 것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폰 화면만 들여다보던 그의 시선은 이윽고 모니터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나는 보지 않은 채 모니터 속 전자 의무 기록에서 내 진료 기록을 확인했고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내게 말을 걸었다. 다른 아픈 데는 없으셨나요? 네, 특별히 불편하진 않고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대화가 오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의무 기록에 있는 내 이름을 분명히 봤을 텐데 그저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한 걸까?
참고로 우리 병원은 얼마 전부터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환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당일 접수번호로 호명을 한다. 진료실 안내 전광판에 A3806번 이런 식으로 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 나는 김범석이 아니라 A3806번 환자였다. 모니터 화면을 보며 A3806번 환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던 그는 오늘의 검사 기록을 복붙하더니 복붙이란 복사해 붙여넣기를 말합니다. 다시 스마트폰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옆방 환자의 상태가 심각했는지 진료가 많이 지연되고 있었다. 교수님이 오지 않으셔서 어색한 침묵만 계속 흘렀다. 나는 그의 옆모습만 쳐다보며 먼저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 같기도 했다. 지 선생, 제발 나를 좀 봐. 아는 척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반갑게 인사를 할 텐데. 짝사랑하는 여학생을 눈으로 좇으며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끙끙대는 남학생처럼 속으로만 이쪽 좀 봐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내게 눈길을 주지 않았고 그렇게 5분 가까이 지났을 때 나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그에게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있었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짚으며 그의 명찰을 확인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과 전공의 D라고 되어 있었다. 조금 있으면 교수님 들어오시고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될 테고 중환자가 아닌 나는 진료라고 해봐야 2, 3분이면 끝날 텐데 그 전에 꼭 인사라도 하고 싶었다. 오랜만에 만난 제자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둘이 아닌 셋이 되지 않겠는가. 참지 못한 내가 입을 열었다. 내가 아는 D 선생 아닌가? 그가 화들짝 놀라며 나자빠졌다. 허공 속에서 모르는 환자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니 무척 놀란 모양이었다. 너무 놀란 그 때문에 내가 더 놀랄 정도였다. 괜찮은 것인지 물어보자. 그제야 여기에는 어쩐 일이시냐? 그간 잘 지내셨냐? 몸은 괜찮으시냐? 아픈 데는 없으시냐 하며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상해버린 뒤였다. 차라리 의사 가운을 입고 갔으면 좀 나았을까? 그랬더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나를 쳐다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나는 점퍼 차림이었다. 아니다. 처음 보자마자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나를 밝혔어야 했는데 그가 먼저 나를 쳐다봐 주기를 바라기만 한 내 잘못이었다. 하지만 나도 환자가 되어 진료를 받아야 할 때에는 의사에게 말 걸기가 편치 않았다. 의사 앞에서는 괜히 주눅이 들고 혹여 듣기 싫은 말을 듣거나 아픈 주사를 맞으라고 할까봐 무섭기도 하다. 어쨌든 그날의 일은 내게 두 가지 괴로움을 남겼다. 하나는 내 교육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 전공의는 본과 4학년 때 나름대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나를 찾아와 6주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교수로서 선택 교과 시간에 환자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해야 하는지 책으로 배우기 힘든 현장 실습 교육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5년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환자가 외래 진료실에 들어와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의사가 되어 있었다. 애썼던 6주의 시간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다. 물론 그날만 예외였을지도 모른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그 시간에 피곤도 몰려오고 점심때가 다 되어가니 배도 고프고 포털 사이트에 중요한 실시간 검색어도 뜨고 내가 모르는 여러 속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 모든 환자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날 하필이면 A3806 환자에게
그랬던 것뿐이라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 바람일 뿐 마주한 것이 현실이었고 교수로서 내 성적표는 낙제점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괴롭게 했다. 또 한 가지 나를 괴롭게 한 것은 나 자신이었다. 나 역시 환자들이 진료실에 들어오면 심각한 얼굴로 모니터 화면만 쳐다봤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았다. 지난 몇 년의 세월이 부끄러웠다. 환자들 역시 모니터 속 의료 기록만 뚫어져라 보던 내 옆모습만 보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 내 환자들에게 미안해졌다. 내가 상처를 받았듯이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제자는 스승을 닮는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 전공의도 그렇게 배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전공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반성해야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수업에서 나의 부족함이나 전공의 무심함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변화를 목격했다. 그 수업은 학생들에게 몇 가지 의학적 상황을 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별로 토론하는 수업이었다. 다른 조들은 활발히 토론을 하는데 유독 한 조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조의 학생들은 토론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지도하는 교수가 반드시 살펴야 한다. 나는 그 조 학생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주제가 좀 어렵진 않나요? 아니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 조는 왜 토론 안 해요? 저희는 단톡방으로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8명의 학생 손에는 모두 스마트폰이 들려 있고 폰 액정에는 메신저 채팅창이 떠 있었다. 그러니까 8명이 두 줄로 나란히 마주보고 앉아서 메신저로 토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공간, 한 자리에 얼굴을 보고 마주 앉아 말없이 스마트폰 메신저상으로 자판을 눌러대던 광경은 나로서는 심히 충격적이었다. 교수가 함께 있는 수업인데도 문제가 될 거라는 인식 자체가 없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눈앞의 동료들과 대화하지 않고 문자로 토론하던 이들이 환자를 앞에 두고 어떤 의사가 될지 생각하니 두려웠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 더 빠르게 바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반성한들, 좀 더 교육에 매진하겠다고 한들, 이런 시대에서 자란 학생들은 의사가 되어도 외래에서 휴대폰 메신저로 진료보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만나게 되는 환자들의 대다수는 30에서 40살 많은 사람들일 테고 그 환자들은 스마트폰 메신저보다 면대면 대화가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런 환자들에게 메신저로 대화를 청할 수는 없지 않을까. 나는 교육에 무슨 대단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창한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따로 배운 적조차 없다. 그저 의과대학의 요청으로 1년에 몇 시간 강의하는 사람일 뿐이며 의과대학 학생들이 병동 실습을 나오면 병동에서 챙겨주는 정도가 전부다.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해내는 세계적인 의학자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럴 재주도 없다. 나부터도 그런 훌륭한 의학자나 의사가 아니다. 내가 교수랍시고 의과대학 학생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다. 나도 오래 살다 보면 언젠가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을 텐데 그 미래에 내가 만날 의사는 현재 갓 의과대학에 들어왔거나 아직 고등학생 나이 정도의 학생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나를 치료해줄 의사는 적어도 나와 눈 맞추고 대화할 수 있는 의사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세상이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사람을 직접 대면하기보다 기기를 통하는 것이 편해지고 있다지만 말과 말 사이에 오가는
눈빛과 미간의 움직임, 새어나오는 숨, 꽉 담은 입, 멋쩍은 웃음 같은 것들이 전하는 의미는 휴대폰 메신저로는 전달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말줄임표를 가져다 붙인데도 이모지를 쓴다고 해도 그 무언의 메시지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때로는 그런 것들에 더 많은 것들이 담기고 그렇게 전해지는 의미에 우리는 웃고 울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며 환자의 진심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에 의미를 두는 내가 옛날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에 살게 될까봐 때때로 두려워지곤 한다. 마지막 뒷모습, 첫 만남, 첫사랑, 첫눈, 처음 학교 가던 날, 첫 월급. 우리는 대부분 첫 순간을 잘 기억한다. 처음의 순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하고 저마다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마지막은 잘 모른다.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음은 늘 지나서야 깨닫기 때문이다. 아, 그게 끝일 줄 몰랐지. 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일까? 처음이 긴장과 설렘으로 수식된다면 마지막은 씁쓸함과 아쉬움, 후회 같은 단어가 뒤따르곤 한다. 그건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끝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어쨌든 수많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을 테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은 탄생과 죽음이다. 그리고 살면서 맞는 여러 종류의 처음과 마지막과 달리 이 시작과 끝은 내가 아닌 타인의 기억으로 남는다. 또한 탄생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맞는 것이지만 죽음만큼은 불의의 사고만 아니라면 준비할 수 있다. 언젠가 분명히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건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점이 몹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할 수 있는 죽음을 어쩌다 갑자기 맞는 죽음으로 이렇게 죽을지 몰랐지로 끝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는 종양내과 의사이지만 마지막을 예감하고 뒷정리를 하고 나오는 환자를 별로 보지 못했다. 내가 목격한 마지막 뒷모습은 때로는 정리되지 않은 돈이었고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것들은 대체로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뒤얽혀 고인에 대한 슬픔을 넘어 분노로 질이 멸렬함으로 끝나고는 했다. 고인이 정리하지 못한 관계들이 남아있는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결국 지켜보면 무엇이든 간에 정리되지 않고 남은 것들은 대개 아름답게 기억되지 못할 것들이었고 남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그 무엇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고인의 뒷모습으로 남았다. 그래서 그럴까? 나는 종종 그조차도 책상 정리를 하듯이 집을 치우듯이 평소에 정리해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흔적들을, 나의 관계들을, 나의 많은 것들을 오늘 집을 나서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살펴야 한다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고 지금의 내 흔적이 내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덜 어지르게 되고 더 치우게 된다. 좋은 관계는 잘 가꾸게 되고 그렇지 못한 관계는 조금 더 정리하기가 쉬워진다. 홀가분하게, 덜 혼란스럽게 자주 돌아보고 자주 정리하게 되는 것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나부터도 잘하지 못한다. 삶에 대한 의지와 집착은 한 끗 차이이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일단 마음부터 편하지 않은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떠나고 난 뒤 타인의 기억에 남을 내 마지막이 어떻게 남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내가 떠난 뒤에만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삶에서 드러난다. 이야기를 마치며 삶을 잊고 있을 때 떠나간 환자들이 들려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나를 향해 묻는다. 언젠가 당신도 여기에 다다르게 될 텐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에 당도하고 싶은가? 나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고 다시 한번 생의 감각이 팽팽해진다. 어쩌면 죽음만큼이나 삶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죽음만 잊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삶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 삶을 느끼지 않고 산다. 잘 들어보라. 삶을 잊은 당신에게 누군가는 계속 말을 걸어오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종착역에 당도한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묻는다. 이제는 남아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대답할 차례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자 김범석 교수는 이 책에서 뜻하지 않게 자신이 떠나갈 때를 알게 된 사람들과 여전히 떠날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고 언젠가는 찾아올 나의 죽음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